법안으로 옮기면서. 그래서 안과협회하고 좀 의견을 나눠보셨어요? 네, 안과협회하고는 얘기를 했고요. 아까 설명드린 안과협회에서는 것처럼, 뭐라고 하세요? 설명드린 것처럼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바뀌는 건 전혀 아니고 시행령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히 하고 있고 제3조에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확대 해석될 여지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던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저에게는 그 이해를 하지 않고 네. 결국 저도 안경사법 찬성은 해요. 네, 네. 그렇지만은 안경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좀 불법이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오해가 있다고 하면 단서 조항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검역기를 이용한 검사 부분이 제외된다라는 것을 또 반복되게 또 규정을 해야 되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장관님이 의사니까 의사 편만 들은 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네, 네. 이미 저희도 그런데 이제 아무튼 안과의사협회에서는 네. 이걸 반대를 네.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게 확대 해석될 오해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시는 그러니까 것 그 같은데. 확대 해석될 오해를 제거해 줄 수 있어요? 그 조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좀 없앨 수 있게끔 조문을 좀 정리하는 부분은 상임위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되면은 본회의 올라가면은 또 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회의에 계류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법사위 상임위에서 전체 계류를 네. 시켜주면은 이게 이제 복잡한 조문은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의미도 명확한데 단지 기술적으로 네. 어떻게 기술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근본적으로 것 같습니다. 안경사법 통과는 찬성하지만은 안과의사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좀 장관님이 인정하는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이걸 좀 조정해가지고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네, 곽규택 위원님.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한번 좀 확인을 할게요. 그 41항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사 선발에 관한 적용례 이걸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칙 2조에 있는 2027학년도까지는 시행령 등이 준비가 안 되니까 차라리 제2조를 없애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우리 장경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 이게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도 크고 선발 전형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언제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정해둬야지 시행령의 준비 때문에 법 시행 시기가 좌우되는 그런 식으로 공백을 둬가지고는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2조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2027학년도까지 준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2029학년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거를 시기를 정해놔야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이거를 시행하는 걸로 하는 취지에서 2조를 삭제해버리면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는데 시행 시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을 출발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준비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을 밝히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2028학년이든 9학년이든 정해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하위법령 개정해야 되고 또 입학 전형에 대한 준비와 사전 공지, 학부모 수험생에게 안내하는 그런 기간을 고려하면 2028년도에 적용하는 게 현실적일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조문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명확하게 해두는 게 그 학부형들이나 뭐 입시 준비하는 장래 이제 지역의사 선발 준비하는 분들한테 명확한 기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 2조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연도를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신 것 정도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차혁진 위원님. 네, 식약처장님. 네. 일단
유전자 조작 관련해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반영한 거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쉽다면 건강기능식품에만 이제 제한적으로 하고 일반 식품까지는 확대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의원님, 오늘 37항 식품위생법과 예. 34항 건강기능식품이 오늘 예. 같이 올라가서 같이 올라온 거예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해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의원님 제가 생각하신 그것만 게 봤어요. 맞습니다. 네. 그 0.9%라고 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정하신 거는 유럽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한 건가요? 지금 일단 법률에서는 그 네. 비의도적 혼입치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고 비의도적 혼입치는 좀 더 소비자 단체들과 의견 협의를 통해서 수렴해서 하신다? 하위 예, 법령에서 개정하고 언론상으로는 식약처가 0.9%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하위 법령에서 의견 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0.9%는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하죠. 대략 이제 유럽이 한 1%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네, 나라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해 주시고 사실 네. 제가 이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K푸드를 키운다라고 하는데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또 라면이런데 네. 국내산 라면이라고 딱 보는데 재료는 국내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국내에서는 농림부에서는 어쨌든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종자로 건강한 농산물을 통해서 농업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네. 기업들은 국내산 재료는 하나도 안 쓰고 있고 그게 또 K푸드의 대표 상품이 되고 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지역에 있는 많은 또 건강한 기업들이 네. 국내산을 쓰게 되면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점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상황에서 네. 식약처가 이런 좀 선도적인 정책을 하시는 게 그분들한테는 또 큰 도움이 되고 네. 오히려 일부 기업들은 뭐 기업을 규제한다 그러지만 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농림부하고 식약처가 또 협력해서 좋은 네. 성과가 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여간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시행령도 잘 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오늘 앞에서 국민연금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어서 어쨌든 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잖아요. 네. 근데 혹시 장관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국민연금의 당기순이익의 1%를 네. 사회 분야, 공익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당기순이익이 1%면 제법 큰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규정이 만들어졌던 해에 국민연금에서는 무슨 자기네 호텔 짓는 거하고 어린이집 짓는 거 하나 두 군데 딱 투자하고 그 뒤로는 창고 속에 처박아두고 절대 그 규정을 활용한 바가 없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연기금도 그렇지만은 글로벌 투자 금융들도 임팩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돌봄이나 이런 공익 인프라들을 키워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 투자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을 쓰지 않고 이게 투자니까 기부가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규정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고채 금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또 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또 관련 부처들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공익적 또 이런 인프라들을 늘려나가는 것들이 국민적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하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개정을 하는데 이건 공동모금에 관련된 여러 민간단체들 이야기가 네. 최근에 어쨌든 대기업들이 가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비영리 재단법인들을 크게 만들고 그쪽으로 기부금이 많이 가고 공동모금회로 오는 돈이 많이 줄었대요. 예. 문제는 뭐냐면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까지 골고루 돈이 배분이 되는데 기업들은 마케팅을 고려하다 보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곳만 돈이 나가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질문 주신 그 공동모금회법 관련해서는 실은 12월 1일부터 이제 또다시 나눔 모금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복지부에서 그런 민간단체의 그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플랫폼을 만들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포럼이나 이런 그 협의회를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전체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한 기부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민간 기업에서 기부를 할 때
복지 쪽에 중요한 사업과 잘 매칭해서 필요한 곳에 또 기부가 될 수 있게끔 두 가지 방향에 대한 노력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관련해서는 연금의 수익성 원칙, 그 기금 운영 원칙에도 뭐 안정성, 수익성도 있지만 공공성이라는 부분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투자 배분이나 원칙에 대해서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또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기표 의원님 송구합니다.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복지부 장관님, 네, 지금 안경사 규정을 제가 시행령에 봤더니 지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하고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 판매한다. 이렇게 기존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네. 콘택트 렌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6세 이하의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경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이렇게 두고 그냥 놔두면 6세 이하 아동이나 이거는 규정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세부적으로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경사라는 그런 정의가 바뀐다고 하는 게 안경사가 기존에 했던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업무를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로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다시 시행령에서 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의료기사법 3조의 업무 범위와 한계라는 조항이 또 그러니까요. 있어서 예. 거기서 이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다시 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그 정의를 그대로 업무 범위를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안경사의 규정을 제가 지금 법을 정의 규정에서 안경사 규정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차이가 뭔가를 봤더니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 검사 시행이고 기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6세 이하 문제가 지금 보여서 일단 첫 번째로 질문한 거 그건 좀 일단 넘어가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목이라고 해야 되나 뭐야? 안경 콘택트 렌즈 도수를 조정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 굴절 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중에 자동 굴절 검사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영역이 있는 모양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검연기라는 걸 검연기가 이용한 그런가요? 검사가 하나가 더 있어서 아하. 그게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그러니까, 주시고 예.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일단은 읽힐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우려를 안과의사협회에서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정의에서는 안경사가 하는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를 정의에서 그냥 규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업무 범위에서 이 내용을 다시 규정을 할 것인가요? 아니, 업무 범위는 현재 걸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현재 걸 그대로 하면서 네. 정의 규정만 바꾼다 이 말인가요? 네, 정의에서는 안경사가 하는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를 정의로 그러면-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그러면 그런 취지 폐지되지는 제가 지금 않는다. 법조문을 보니까 네. 이미 이 법도 지금 그렇게 기존 법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안경사에서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그다음에 업무 범위를 따로 두고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 둘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네. 이 규정을 그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기존 법처럼 해도 문제가 없다면 네. 굳이 이걸 계류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네요. 저는. 네, 저희는 아까 설명드린 예,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정의는 좀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설명을 드린 거였고 명확한 안경사의 업무 범위나 의료 행위하고의 구분은 별도의 조항에서 다 포지티브하게 다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게 충돌이 날 거는 아니라고. 네. 네. 네, 이미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를 네, 그렇게 규정한 걸로 판단합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한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 아니 누가 손을 먼저 들으셨나를 지금 시간을 예. 회고하고 어쨌든, 있었어요. 예, 장관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이번에 장관 전에 중소벤처기업 부 장관님 나오셔서 네, 네.
그 비대면 진료업자들에게 약품 도매상 허가할 수 없다라는 그 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 네, 그쪽 들었습니다. 의견은 약간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네, 있고 우리 네. 복지위 수석위원회 검토를 보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좀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제가 왜 이거에 관심을 가지냐면 기사가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걸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 그래서 이 플랫폼에 익숙한 우리 젊은 친구들 또는 그 비대면 거래가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편리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비대면 거래하는 그 거래의 일종의 뭐 싹을 자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어떤 근거 조항들을 또 의료법에서 일부 또 보완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시중에 여론이 있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시고 여기에서 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법안은 언론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의 타다금지법은 아닙니다. 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사업자가 약품 도매상을 겸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는 거고요. 현재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경우도 이런 약국 개설자도 동일하게 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처방하거나 본인이 약을 한 것을 도매상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의약품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이 경우는 의료기관이 이를테면 뭐 약국을 하는 거와 좀 다른 개념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의사나 약국보다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제휴 약국이나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도매업을 겸업하고 그 도매업을 통해서 약품을 처방하거나 약품을 조제하게 지금 만들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가 약품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그 제휴 약국에게는 그 도매상을 통한 약을 공급받게 그러니까 유인하는 그게 행위가 무슨 있죠.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렇게 거죠? 되면은 이제 일종의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는 거고 특정한 의약품을 쓰게 만드는 그런 유인 효과. 그 부분은 기존의 병원들도 다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굉장히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됐었던 것과 금지를 하고 저는 있는 같은 거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굳이 혁신적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생겼던 그 걱정을 이렇게 미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이 플랫폼이라는 독점력이나 파급력이 큰 걸 가지고서 의사의 처방이나 아니면 약국의 조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려하는 거고요. 또 플랫폼 사업자가 제약회사에 투자를 받거나 뭐 이렇게 예. 그 걱정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네. 이미 뭐 대단히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서 일종의 그런 걸 하면 그건 우리가 그 규제가 여기도 그 얘기 하잖아요.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 하는데 이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비대면 진료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아직 이제는 그런만 단계에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잘라버렸을 때 오는 부작용을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 플랫폼 사업 자체가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저희가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악용해서 이런 약품 도매상을 통한 어떤 약품, 특히 공공재에 해당하는 약품에 대한 거래나 아니면 처방이나 조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예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도 이런 도매업을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예, 서영교입니다. 김기표 의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님 말씀처럼 그 안경사 관련한 법안은 뭐 다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잘 규정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그 법안이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상임위를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법안인데 굳이 여기서 전체의 계류나 이럴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안경사에서 통과를 요청하고 있고
그렇다고 어디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어서 통과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약사법 관련해서 지금도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런 문자입니다. 닥터나우 의약품 도매몰 오픈 안내. 닥터나우 약사의 새로운 기능으로 의약품 도매몰이 오픈됐습니다. 필요한 의약품을 쉽게 구매 가능하시며 구매에 따른 재고 연동도 가능합니다. 좋은 스타트업도 있고 그러나 저 문자입니다. 저에게 저런 문자가 온다고 제보가 와서 어떻든 전체가 같이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봉제 공장 다 죽어갑니다. 샤넬 백 받은 사람은 수천만 원, 김건희 샤넬 백 받았다고 뇌물까지 되는데 대한민국의 봉제 공장 다 죽어서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옷과 물건으로 라벨갈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봉제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스타트업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의미가 있으면서도 지금은 또 골목골목에 있는 약국들 그리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다 여기서 또 필요한 건 구매하지만 또 약국에서 동네 곳곳에 약국에 있어서 필요한 거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문을 닫아야 되는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영역을 나누는 것은 소상공인 관련한 법에도 있듯이 그렇게 지금 이 법은 이 법대로 이렇게 통과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또 부작용이 있을까요? 저희는 약사분들의 플랫폼이라는 그 독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의약품의 유통이나 그 공공재에 대한 관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배숙 의원님. 복지부 장관님, 네. 지금 이제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안경사의 정의 문제 때문에 좀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게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이미 다른 타법의 규정이 정확하게 돼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법에? 의료기사법의 3조를 근거로 해서 다른 법에 이거 말고도 의료기사법의 다른 조문에 있다는 이 법에 네, 이 법 안에 그러니까 그건 정의에 해당하는 정의고, 조문을 붙인 거고요. 업무 범위의 한계는 다른 3조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겠고 대통령령에 그거를 다 일일이 나열해서 의사와 안경사의 업무의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설명을 이 법 자체에 네, 같은 법에 다른 조에 그런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 여기에 그러니까 이미 이 같은 법에 그 규정이 있다 하면은 여기서 그 조문을 준용한다든가 해서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냥 준용 이런 범위는 일일이 똑같이 반복하는 건 아니고 그 조문에 이미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말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식품 안전처 부장님, GMO 관련된 식품위생법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GMO 식품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좀 갈리더라고요. 어떤 의견은 인체
유해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때는 좀 인체에 유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사실 GMO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소비자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를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국내에서 이 GMO 식품과 관련해서 인체 유해성이 발견된 이런 사례들이 많은가요? 의원님,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GMO 식품들은 모두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하는 이 법은 안전성과는 별개로 소비자들이 알 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알 권리를 생각해서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요. 알 권리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 사실 네.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GMO 표시 관련해서 그동안 수십 차례 현장과 의견들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원가 상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혁진 의원님께서도 제시하신 것처럼 지금 관련 부처와 원료 구입비라든가 넌 GMO 원료 확보에 대해서 상호 부처 간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 GMO의 안전성 관련해서는 별도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식약처장님, 네. 지금 방금 이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는 네. 기준이 한 유럽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이 기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이 퍼센트지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원론적으로 이 GMO 표시와 넌 GMO 표시를 한다는 것만 이 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몇 퍼센트일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식약처장님의 계획은 네. 그 유럽 기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현장에서 업계와 소비자 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심의를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목표는 없습니까? 네? 정부의 목표는 없습니까? 정부에서 특별히 의도적으로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이것은 좀 더 현장의 의견을 수렴을 워낙 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성균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전주시열 이성윤입니다. 복지부 장관님. 네. 지역 의사제 관련해서 네. 복지부에서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그 지역 의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과 또 배치를 했을 때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 뭐 경력 발전에 대한 부분 이런 지원 부분들이 좀 충분해야 좋은 의사들을 확보하고 또 오랫동안 지역에 정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지역에는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지역의사제는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일부의 정원 비율을 가지고서 지역의사제를 양성할 거기 때문에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데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에 근무해야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지역이 소멸위기에 있는데 말이죠. 이런 의사들이 과연 지역에 근무할까 저는 의심스럽고요.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 네. 이와 함께 그 공공의대법이 관련해서 네네. 지금 그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아직도 의견이 없으십니까?
지금 공공의대법도 2건의 그 법률이 발의가 되어서 상임위에서 검토 예정에 있고요. 예. 정부에서도 그게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공공의료 사관학교에 관한 설립에 대한 것들을 안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 수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해야 네, 됩니까? 네, 네. 우리 지역에 하나만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 자임 추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그 효자공원 내에 있는데요. 이게 수용 기수가 약 6,100기 되는데 현재는 1,800 정도 유골이 안치돼 있습니다. 근데 이 수용 시설이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네. 원래 허가를 받았던 수용시설에 넘어갔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 보안당의 소유권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골 관리 책임이 있는 업체하고 또 소유권이 넘어간 업체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또 소유권을 새로 경락받은 업체는 뭐 보안당을 폐쇄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 지역사회가 지금 상당히 골치 아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때도 유족들이 성묘를 못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항의를 하고 이런 호소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장관이 이런 민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주에는 자임 추모공원뿐만 아니고요. 에덴의 정원 자연장지라는 이런 추모공원도 똑같이 지금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에 관한 법률에도 이런 걸 명시해서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정말 그 추모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네, 박지원 의원님. 장관님, 네. 시골 의료지역 취약 병원 협의회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여기에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참고로 완도의 대성병원, 진도의 한국병원, 경북 의성의 영남제일병원, 충북군의 한양병원, 강원 양구의 성심병원, 전국에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응급실과 의사 수급에 대한 말씀 잘 들어보셨죠? 네, 저희가 취약지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항상 챙기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도 이제 운영비 지원이라거나 의료 인력 파견이라거나 뭐 협진, 원격 협진해서 뭐 영상 판독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거는 아마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의사제나 이런 것들 또는 지역 계약형 지역의사제 같은 단기로 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걸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응급실 의사도 없고 보건의도 없고 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분들을 간담회를 하게 만들었고 지금 복지부 관계자들과 저희 의원실에서 이 취약지역 병원 협의회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셔요? 보고받으셨어요? 네, 알고 있는데 세부 내용까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방 소멸 지역, 인구 소멸 지역 문제가 되는데 도대체 병원을 지어놓고 의사가 없어서 공중보건의도 없고 응급실도 산부인과도 소아과도 다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복지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님이 직접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취약지 병원협회의 민원 사항이나 그 병원장님들 한번 뵙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지부 관계자들 보고를 받고 네. 한번 만나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지. 반영 알았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전국에 이런 취약 지역의 병원 협의회 간부들과
장관님이 빠른 시일 내에 면담할 수 있도록 제가 주선할 테니까 꼭 응해 주시기. 네, 그 의정 갈등 때문에 한 2년간 의과대학 졸업생이나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다 보니 의사 수급이나 공중보건 의사가 예전보다 좀 어려워진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백이 있는데요. 취약지 병원협회 의견 수렴하고 건의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24일 날 사자 협의체 네. 하셨잖아요. 누가 요청해서 하셨습니까? 기재부가 요청하였습니다. 자, 네. 그날 주제는 뭐죠? 그날 주제는 외환 시장의 동향과 또 저희 국민연금에서는 해외 투자에 대한 현황 이런 정보들을 공유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결국은 그러면 이거 큰일 날 문제인데요. 사자 협의체를 기재부 장관이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서 지금 복지부 와서 국민연금 해외 투자 현황을 보고해라. 국민연금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해외 환율 방어에 사용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장관이 불러서 국민연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자. 이거 그러면 결국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외 투자 현황은 이미 다 공개된 정보고요. 그런 상황을 공유했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환율에 활용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환율 방어가 회의의 주제면 네, 결국은 기재부,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경제부처끼리 그런 부처들이 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연금법 위반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게 기재부가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부 장관이 아무런 문제의식 못 느끼셨습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이런 환율 시장의 불안이 기금 수익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사자 협의체 자체가 환율에 대한 방어로 국민연금을 사용하거나 그거를 강제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이게 말씀들은 구인철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 충분히 오해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 공개된 해외 투자라고 하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피해는 바로 청년 세대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환율이 주제가 되는 그 사자 협의체에 복지부를 불렀느냐, 그리고 국민연금을 논의했느냐, 그거 자체가 오비일학이라고 부르기에는 이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책무를 제대로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자, 의원님. 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사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걱정들이 계시지만 이걸 잘 담아서 그 시행에 있어서 문제 없도록 네, 하는 네. 것을 촉구하고요. 네. 약사법 부분은 이렇습니다. 비대면 진료 부분인데 이게 과잉 그리고 지역의사 양성 부분은 복지위에서는 원래 지금 부처하고 여당하고 27년으로 합의하신 거였죠? 상임위에서는 2027년으로 언급을 했고요. 네. 그때 국민의힘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때 합의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삭제한다면 저는 사실 이게 법 규정상도 이렇게 모양상으로도 그냥 삭제하는 것보다는 28년이면 28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제 와서 삭제하는 것이 모양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제대로 충분한 시기 없이 27년으로 못 박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말씀 주신 이미 1분이 지났어.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미 1분 넘게 지났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경사법은 오해가 없게끔 업무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에 대해서는 과잉 금지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비대면 플랫폼은 그 플랫폼 사업에 맞는 사업에 충실하는 게 맞고 그 도매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사법을 우회한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들을 저는 지금부터라도 차단을 해야 그게 더 확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사법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 시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양당이 다 합의해서 실은 통과를 시킨 법인데요. 그 하위법령 준비나 아니면 입학 전형 그 적용 시기가 좀 불확실한 점은 있지만 지역의사의 지역의료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위기의 핵심은 지역의 필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거에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7년이라는 걸 적용내에 넣었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와 협의를 하면서 조금의 그 시기를 아주 법에 못 박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되 이 시기에 대해서는 2027년과 2028년을 다 오픈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좀 제외하되 최대한 빠르게 도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라는 전제로 교육 상임위와 또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주신 내용이어서 본안대로 그 적용례를 삭제하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교육부와 복지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를 준비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네. 아까 사자회의에 관해서 네네. 회의록이 있으시죠? 회의록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아마 이제 오전에 기재부 장관님께서 그 사자 협의체를 가동한 이유와 또 뉴 프레임워크라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그런 국민연금이 국내외 경제 또는 외환에 미치는 영향을 좀 검토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김용민 의원님 질의하시죠. 장관님, 네. 지금 뭐 사자협의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좀 더 점검을 해보죠. 네. 자, 국민연금이 네. 수익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데 네. 안정적 수익이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예, 막 고수익을 위해서 위험한 투자하고 뭐 헤지펀드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안정적 수익이 중요하죠. 안정성